안녕하세요. 건강인사이드의 김호수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님들과 함께 다양한 질병들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건강인사이드.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뇌전증을 앓고 있는 형제 자매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해와 편견을 좀 풀어보고자 삼성서울병원의 손영민 교수와 함께 이 뇌전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뇌전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뇌전증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발작이라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럼 발작이 어떻게 나오느냐? 뇌에서 이제 어떤 비정상적인 전기 흥분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발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의 뇌는 다른 동물들보다 굉장히 뇌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그 종류와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하면 흔히 좀 오해하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쓰러지는 그런 증상을 좀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뇌전증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뇌전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신에 힘이 들어가고 네. 소리를 크게 내면서 몸을 떨고 혀를 깨물거나 그런 큰 대발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작은 실제로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발작은 표정이 살짝 변하면서 허공을 응시하고 입맛을 의미 없게 계속 다신다든가 뱅뱅뱅뱅 제자리를 맴돈다든가 이런 평상시랑 굉장히 다르고 어색한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될 때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소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큰 발작과 대비되는 개념이 되는데요. 이러한 소발작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뇌전증성 발작이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말씀해 주신 이런 소발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들어보고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도 비슷한 증상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좀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뇌전증에 대해서 또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뇌전증이 유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염된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몇 년 전에 저희 뇌전증 학회에서 전국 중등 및 고등학교 그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상당수의 교사분들이 뇌전증은 유전이 되고 심지어 전염도 될 수 있다 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아주 잘 알려진 유전병 중에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네. 엔젤만 증후군 뭐 이런 병들이 있어요. 주로 소아에 있는 병인데 근데 그런 잘 알려져 있는 병 이외에는 유전 성향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전에 대한 근거 없는 어떤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전염에 대한 부분도 뭐 가래침이라든지 무슨 목이나 이런 거에 어떤 물려가지고 전염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뇌전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예, 이제 뇌전증은 크게 약물 치료가 있고 네. 비약물적 치료, 약물이 아닌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시도가 되는 방법이고요. 근데 약물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전체 환자 중에 한 70 내지 80% 환자들은 한 개 정도의 약물로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0-30%의 환자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를 복합 투여해서 복합요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비약물적 요법을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네. 비약물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대표적인 비약물적 치료 중에 잘라내는 절제술이라는 게 있고 비절제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라내는 절제술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수술 치료 중에 하나인데 약물 치료가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닙니다. 그 중에 식도염 뇌전증 같은 경우는 그 절제술을 함으로써 완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서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발작이 시작되는 곳이 확실히 어딘지가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대충 들어가서 자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발작 시작되는 부분이 우리의 사람의 어떤 신체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언어 기능이라든가 운동 기능을 하는 담당하는 뇌 중추에서 발작이 시작됐다. 절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한 불안전한 그런 경우가 전체 수술 대상 환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잘라내지 않는 수술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이 수술 중에서 이제 절제하지 않는 방법이 이제 자극술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는 방법과 뇌신부 자극술, 특히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우리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는 뇌신부 자극술을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서 이제 많이 치료를 했던 부분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절제술이 좋고 어떤 분들한테는 자극술이 좋고, 이렇게 각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안드리고 맞춤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물 치료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또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 건강에 안 좋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최근에 나온 약물, 특히 그 과거에 있던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줄었고요. 또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히 약물을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면은 70에서 80%의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조절이 잘 되는데, 많은 경우에 초기에 약의 반응이 좋으네, 좀 이제 오래 먹었으니까 좀 줄여볼까, 자의적으로 조절하거나 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재발을 정말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극히 조심하시고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뇌전증에 대해서 우리 삼성서울병원의 손영민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뇌전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오해를 함께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저희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니면 또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진찰도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구독자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인사이드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